예, 3차 시 이어서 합시다. 11주에는 지금 페미니즘 소설과 사회학적 상상력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구병모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을 읽는 중입니다. 1차 시에서 1차 시에서 이 소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것이 변화없는 현실과 불편한 타자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설명을 했었죠. 2차 시에서는 이제 그 등장 인물들을 중심으로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살폈습니다. 3차 시에는 이제 이 소설에서 가장 그 갈등의 핵심적인 갈등인 이제 어떤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여기 쭉 보죠. 서효진과 홍단의 남편인 신재강 둘이 이제 카풀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미묘한 그 감정상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두 사람이 왜 카풀을 하게 됐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서효진을 향해서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하는데, 이제 신재강은 이게 이제 언제나 보면 선을 넘을 듯 말 듯, 그러니까 서효진의 입장에서 보면 선을 넘을 듯 말 듯 애매모호한 말과 행동으로 서효진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해요. 소설을 실제로 읽어보면.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서효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 한 유형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명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료를 찾아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학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성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어떤 비폭력적 방법을, 그다음에 이제 좀 오랜 시간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는 뭐 경제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이제 나이 어린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체로 이제 언론에서 뭐 묻지마 범죄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 이렇게 네이밍 이름 붙이기,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상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신재강의, 서효진에 대한 신재강의 이런 어떤 애매모호하면서도 서효진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한 어떤 성적 성희롱과 함께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걸 그루밍 성범죄로 네이밍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그루밍이라고 했을 때는 이 소설에서 서효진에 대한 신재강 일련의 성적 농담과 스킨십이 결국은 친밀한 관계 형성과 성적 행동에 대한 무감각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내가 보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것의 외피는 지금 친밀감을 가장한 애매모호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당사자인 서효진은 성적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음. 자, 이제 뭐 네이밍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네이밍이 장점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무슨 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성적 폭력의 내용들, 그렇다면 언어에 의한 뭐 성희롱, 그다음에 이제 신체 접촉을 포함한 어떤 성적 폭력, 이런 것이 예전에는 그게 하나의 성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어떤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사소한 친밀한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정도로 치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폭력이 은폐되고 피해자들이 이것이 성폭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하소연할 수 없었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 뭐 미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등장하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성폭력 범죄로 이게 개념화되고 처벌도 가능해지고 이러면서 대두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어떤 개념의 규정이 중요한 것은 어떤 일들을 그것이 성추행이든 성희롱이든 또는 그걸 포함한 성폭력이든 이런 개념이 어떤 사건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있죠. 그루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소설에서 그 소여진에 대한 신재강의 일련의 성적 행위들이 그루밍 성범죄한 유형으로 볼 것인가는 이론의 여지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사자인 그 서여진의 경우에는 신재강의 언어와 행위들로부터 성적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고 소설을 읽어보면 이제 그 구체적인 세목들이 드러나요. 자, 신재강은 급기야 고가의 화장품을 이제 선물하면서 어, 그 우격다짐으로 저녁 식사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하면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카풀이 처음에 며칠만, 이제 자동차를 수리할 동안 며칠만 하기로 했는데, 앞에서 봤듯이 이제 공동 육아를 하게 되잖아요. 공동 육아를 하게 되니까 아이들을 돌보다가 혹시라도 이제 아이들이 급하게 또 문제가 있어서 뭐 병원에 가게 될 일이라거나 또 이제 그 공동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또 구입해 오기 위해서라거나 이게 이제 자동차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홍단이가 또 제안을 합니다. 자기 집, 자기 차는 그렇게 공동 육아를 위해서 필요한 차로 또 예비용으로 놔두고 이왕 두 사람이 이렇게 카풀을 했으니까 막 계속 하면 어떠냐라고 이야기하고 신재강은 속으로 뭐 아주 좋아라 할 것이고 곤혹스러운 사람은 서효진이겠죠. 근데 이제 서효진 남편도 전은호도 뭐 그것도 괜찮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서효진만 이제 그 유별나게 안 된다고 하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카풀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신재강이 거의 이제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서효진에게 소위 대시를 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고가 화장품을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서효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죠. 근데 이거 비싼 것 아니다. 외국에 나갔다 온 회사 동료가 기념으로 그 직원들에게 하나씩 준 것이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에서는 소유진이 요즘에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그 인터넷에 바로 검색하면 이게 뭐 얼마짜리인지 이렇게 금방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유진도 한번 정말 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인가, 부담 없는 것인가 확인을 인터넷에 한번 해보는데, 신재강의 말처럼 무슨 그 직원이 외국에 갔다 오는 김에 동료 직원들, 회사원들에게, 사무실 직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 위한 기념품으로 사올 정도의, 그 정도, 얼마면 그 정도면 가능할까요? 한 10,000원 정도? 근데 그렇잖아요.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진은 굉장히 마음속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어쨌든 신재강이 화장품을 선물하면서 이제 서유진이 거부를 했죠.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도 신재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부담 없이 쓰는 거다. 그 동료가 외국 갔다 오다가, 출장 갔다 오다가 하나씩 사온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서유진이 이제 그냥 말로, 내가 늘 받기만 해서, 언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드려야 할 텐데, 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신재강이
잘 됐다는 식으로 "아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합시다."라고 정식서 약속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해 버려요. "오늘 저녁에 합시다." 그리고 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우리 둘이만 식사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말하니까 그 소효진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기서부터 인제 봅시다. 그래서 소효진은 20살 새내기 대학생도 아니고 무심코 닿는 손길이나 눈길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기에는 인제 3 년간 살았어요. 그렇죠. 30 후반이니까. 세상의 웬만한 시련을 온몸으로 통과해 온 36의 나이였다. 그 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그 신재강의 이런 행위들의 의미를 에 뭐 '이게 뭘까?' 설레는 마음 예컨대 설레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마땅치 않고 그런데 인제 문제가 뭐냐. 이걸 인제 계속 커플을 거부할 수 없었듯이 그리고 신재강의 이런저런 뭐 간식을 사 온다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음 공동주택의 남자들에게 인제 이게 공감이 가는 게 이거예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의 남자들에게는 예민하고 응? 예민하고 까탈 부리는 사람으로 또 여자들에게는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나머지 남편에게 꼬리친 여자로 보이게 될까 봐 천전긍긍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진이. 그러니까 피곤한 여자로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예민한 이웃으로 간주될까 염려가 돼서 참 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주는 인제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에 이 카풀을 하면서 신재관과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좀 불편한 이런 상황을 본인이 말하기 전에 남편이 혹시 다른 경로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러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뭐 무슨 이야기를 친구들을 통해서 또 과장되기도 하고 말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속에 담아두지 않고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또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유진이 걱정하는 게 자신이 이 카풀을 하는 과정에서 신재관과의 겪었던 이 자잘한 그다음 마음 쓰임, 불편한 상황 이것을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남편이 다른 경로로 혹시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경우에 그게 뭐가 있겠어요. 이를테면 뭐 같이 식사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인제 립스틱 선물을 뭐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남편이 알게 되면 남편이 그걸 좋아할 리는 없죠. 어. 그래서 괜한 의도하지 않았던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혜진은 '안 되겠다.' 남편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인제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근데 남편에게 뭐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또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신재강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또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묘사해서 남편을 이해시키는 데에는 그러나 이루 말할 수 없이 섬세한 사고 회로와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그만 포기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런 사소한 것처럼 생각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이 걱정되는 거죠. 또 남편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처신했으면 그 남자가 당신한테 어 뭐 빵 먹고 입에 부스러기를 손으로 틀어 준다거나 어 뭐 립스틱을 사다 준다거나 저녁을 먹자고 한다거나 또 시껄렁한 성적 농담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느냐. 당신이 받아 주고 당신도 같이 뭐 좋아서 어 하니까 그랬을 거 아니냐."라고 인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소혜진은 남편에게도 괜히 말해서
더 어긋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단념을 해요. 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요. 난 남성이지만 소여전이 그런 상황에서 겪게 될 아주 그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뭔 일이 전라도 사투리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재강은 그 이제 카풀하다가 낮에 인터넷에서 본 사회면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소외전도 내용을 아는 기사니까 이야기하니까 예, 예, 뭐 그래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신재강이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슬쩍 한번 사람 구해주려다가 딱 붙들었는데 그걸 갖고 민감하게 굴면 앞으로 무서워서 누구를 구해 안 그러겠어요? 내가 만약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진 씨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그러면 요진 씨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기껏 요진 씨 놓치지 않으려고 잡아당겼는데 어쩌다 보니 둘이 딱 붙어서 가슴이나 엉덩이 뭐 어디 중요한 데가 닿았다? 이건 넘어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재강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봐. 얼마나 애매하고 모호합니까? 그러죠. 그러나 그 속내는 성희롱이죠. 그렇죠? 음. 성희롱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도 그럴 것 같아. 내가 봐도. 다만 말만 이렇게 했지 뭐 구체적인 행동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실제 눈앞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재강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실행에는 옮겨지지 않은 채 그대로 허공에 징발한 것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자는 이제 낙담하게 돼.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플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죠. 그런데 그만두면 아까 서유진이 걱정했던 것처럼 남자들 사이에서는 괜히 까탈스러운 여자로 그다음에 여자들 사이에서는 뭐 남자한테 꼬리친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들을까 봐서 소혜진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남편에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할 것인가. 그랬다가 남편한테 괜히 당신이 예, 어, 당신이 뭐 어떤 맺고 끊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이게 좀 이따 이야기할 망가진 주전자 농담인 거예요. 프로이드가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이런 상황을 갖다가 망가진 주전자 농담으로 명명을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이따 이제 마지막에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소유진에게 신대강이 고가 화장품 목재로 선물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 나아가 공동주택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관계가 이제 파국을 맞아요. 소유진이 극구 사양에서도 그거 건넨 고가의 화장품을 받아들고 인사치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드릴 텐데 나중에 식사라도 할 때 그러면 오늘 하자고 딱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그 어떤 강압적이죠. 응? 친절함과 친근함의 애피를 뚫고 나와 소유진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소유진은 이제 결단을 내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예정보다 일찍 약국을 서둘러 나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신재강한테서. 요진 씨 그렇게 안 받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 수작이라도 그런 것처럼 보여요? 밥 한 끼 사겠다고 했다가 별 수문을 다 당하네요 하면서 문자 폭탄을 보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여튼 이 소설에서 신재강이 소여진에게 건네는 어때 남학생들은 네, 소설을 다 읽지 않아서 네, 설명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 소설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신재강이 소요진에게 건네는 은밀한 말과 몸짓들에는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그게 그루밍 성범죄라고 이게 성범죄는 이제 성희롱까지 포함하거든요, 사실은. 언어를 통한 성희롱. 그다음에 이제 그 강제적인 성행위, 성폭행, 까지. 그러니까 언어 성희롱에서부터 성폭력까지 성범죄는 그리고 이제 그 뭐가 있나요? 내가 정확하게 개념이
다른 개념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이 뭐 찾아서 설명 이해를 하세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것을 그루밍 어떤 성범죄의 한 유형, 정확하지는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계속 설명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신재강의 행위가 결코 평등하지 않은,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그루밍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신재강과 소유진의 관계에서 소유진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죠. 신재강은 왜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냐라고 하지만 신재강의 행위 자체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었어요. 쭉 그 소설을 읽어보면. 아니, 그 이웃집 여자의 차를 타고 커플을 하면서 미안하니까 간식을 가져올 수는 있죠, 저녁에. 근데 빵을 먹게 하고, 빵을 억지로 거의 거절을 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한 조각 베어 물고, 그래서 입술 주변에 뭐 그 빵 부스러기가 묻었는데 자기 손을 뻗어서 빵 부스러기를 이렇게 털어준다? 이런 게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이게 친밀하다고 그래서 이웃집 여자잖아요. 이웃집 여자. 어려워해야 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아까 뭐 성적 희롱도 있고 또 아마 뒤에 내가 써놨을 텐데 이제 좀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봐서는 결코 평등하지 못한 남녀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신재강의 연하는 자기 성체를 결여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성찰하지 못한, 예, 자신의 행위가 말과 행위가 상대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 것인지를 성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소유진에게는 결국은 일종의 성적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 문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남녀 관계에 대한 침묵을 깨뜨리고 이 관계를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고병모 소설은 일련의 페미니즘 소설의 범주에 포함돼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소유진이 느끼고 판단하기에 신재강의 언어, 곧 밥을 먹자. 내가 사겠다. 그런데 둘만이 먹는 걸 하자. 또는 운전대 이런 것들도 운전대 이제 살짝 손을 얹어서 요진의 손과 스치는 거. 어. 그러니까 소유진은 이게 뭐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내 손을 잡은 건 아니에요 또. 어. 빵을 먹도록 하면서 아까 빵가루를 털어주는 거, 이런 움직임으로 볼을 건드리고 지나간. 그 다음에 또 잘 먹으니까 예쁘네. 아니 잘 먹으니까 예쁘네 이거 할 말은 아니잖아. 그렇죠? 뭐 연인한테나 하거나 뭐 잘 먹으니까 예쁘네? 이런 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간밤에 그 내가구가 살잖아요. 꽃미래 실험 공동주택에. 근데 한 부부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마음이 상해서 아주 밤새도록 요란스럽게 이제 부부싸움을 해요. 근데 이제 이제 이 신재관과 서효진도 이제 커플 하다가 또 그 얘기가 서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갈 때 4시간 아니 40분 올 때 40분씩이나 별로 할 일이 없으니 할 말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밤에 옆집에서 부부싸움 이야기를 하다가 신재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진 씨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나 들어보고 싶다. 요진 씨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나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소유진이 부부관계를 할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듣고 싶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희롱이죠. 성희롱, 성폭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여진이 밥을 먹자는 그 일방적인 요구를 지키지 않자.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왜 그래요? 제가 뭐 수장이라도 그런 것처럼 보입니까? 밥 한 끼 사겠다고 했다가 별수모를 다 당하는 이 말이 이런 것들은 결국 아까 내가 얘기했던 프로이트가 말했던 망가진 주전자 농담과 농담이라고 볼 수. 자, 망가진 주전자 농담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어떤 남자의 이웃이 남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어떤 남자 이유, 그러니까 남자가 그 주전자를 빌려갔어요. 어떤 여자한테 그 옆집 여자 그한테 가서 주전자가 필요한데 좀 빌려줄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늘 그 날마다 보는 사람이어서 새로 산 주전자인데 주전자를 안 빌려줄 수가 없어서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제 나중에 돌려주면서
돌려줄 때 보니까 추진자가 좀 망가졌어. 뭐 추진자 망가진 게 뭐 이제 그것도 부딪혀서 뭐 구멍이 났다거나 이런 상태나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추진자를 망가뜨려서 돌려주면 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 남자가 망가뜨리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망가졌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푹 들어가고 이렇게 구멍도 셀 것 같네? 이렇게 망가졌다고 그래요. 아, 그럼 빌릴 때, 내가 빌려갈 때, 내가 그때 보지는 못했는데, 이거 빌릴 때 망가진 상태였구만. 이렇게 말을 또 바꾸는 거. 아니, 뭐가, 내가 빌려줄 때 망가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멀쩡하고, 바로 새로 사놓은 거 한 번도 안 쓰고 있다가, 빌려달라고, 필요하다고 하도 그러셔서 내가 빌려준 건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말을 바꾸는 게, 나 빌려가지도 않았어. 빌려간 적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남자를 고발하죠. 응. 그런데 그 남자와 남자 옹호자들은 저렇게, 아니, 처음에는 이제 망가뜨린 적 없는데, 그러다가, 처음에 빌려갈 때 망가뜨려졌구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빌려간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말할 때, 여자는 결국 그 망가진 추전자와 같은 상태, 망가진 추전자가 된다. 이것이 프로이트가 설명한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지금은 프로이트가 개념화하고 있는 망가진 추전자 농담과 같은 망가진 추전자 농담인데 지금 신재강과의 사이에서 서효진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됐죠. 그렇잖아요. 서효진은 뭐예요? 그냥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어, 마을 몇 사람들이 같이 어차피 시내로 가는 길이니까 출퇴근하면 좋겠네라고 하니까 거절도 못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는 마을에서 같이 출발할 수 있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게 두 사람의 퇴근 시간이 딱 정해진 거 아니죠. 조금 시간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거나, 응? 먼저 와야 되는데 신재강이 끝나고 올 때까지 좀 기다리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걸 미안하다고 뭐 간식을 좀 사온다거나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중간에 아까 내 이야기했던 이런 이제 굉장히 불편한 어떤 성적 농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성적 스킨십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하거나 저녁에 단둘이 밥을 먹자거나 이런 거 계속 뭔가 애매모호한 행위의 말과 행위가 반복되지만 그 속내를 지금 36살 넘어고 서효진이 전혀 모를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나한테 뭔가 그 어떤 속셈을 갖고 나한테 접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서효진이 볼 때. 예. 자, 그래서 서효진은 그것이 오해였든 진실이었든 간에 공동체 생활에 자본을 가져온 장본인으로 이렇게 찍히고 나면 모든 주민과의 관계는 파탄이 나겠죠. 그러겠죠? 어. 그런 상태로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이 공동주택에서 더 이상 평범한 인사와 몸짓과 말을 건네며 살기가 어렵겠죠. 그런 판단 때문에 얼굴을 이제 굳히지 않고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 넘기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삶은 그 다짐을 행위로 옮기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 다짐을 행위로 옮기려 할 때 부딪히는 난관, 혹은 그 행위의 결과를 얻게 되는 칭찬, 욕, 이런 것이 바로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원하지 않는, 스스로는 원하지 않았던 그 카푸를 통해서 옆집 남자 신재강을 태우게 되고, 그래서 신재강과 갈 때 40분, 올 때 40분, 그 시간 동안에 그 성적 어떤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급기야는 저녁에 단둘이 식사를 하자고 하는 말을 더 이상은 이런 상태를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남을 회피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문자 폭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여진은 이제 결국은 별거를 하게 됩니다, 남편과. 이제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을 떠나거든요. 어, 그것은 이제 아까 서효진이 그
신재관과의 저녁 약속을 이제 일방적인 약속이었지만 어쨌든 그 저녁을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오다가 이 차가 굉장히 오래된 낡은 그 연식의 자동차여 가지고 다운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애매하게 이제 마을 걸어서 뭐 한 얼마 이제 남지 않은 그 시간이어서 또 저녁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견인차를 부르거나 그럴 생각을 하고 일단 걸어서 집으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뭐 한 10분, 20분 걸었다 치고.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설명이 내가 또 해놨으니까 그걸 보고 왜 이제 결국 이 파경의 부부 관계에서도 별거를 하게 되는가를 또 사정을 좀 봅시다. 자,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삶의 규모가 이제 좀 늘어나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육아용품, 생활용품을 다 그 아이 위주로 이제 소비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뭐 다 자라서 그렇지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린이날 되면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뭐 마징가 제트 이런 그 장난감, 딸이 좋아할 만한 그 무슨 바비 인형 같은 거, 예, 이런 세트, 예. 생일날, 예, 또 명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것을 맞춰서 옷도 또 사입히고 또 어디 놀이공원도 가고,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으로 소비도 집중되고 그야말로 모든 그 어떤 마음 쓰임도 집중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의 탄생으로 삶의 규모는 이제 늘어나죠. 그런데 재정은 축소돼. 그러니까 돈은 그 아이의 양육에 다 들어가는 거죠. 재정은 축소되는 아이를 겪어요. 그 다음에 자라면 이제 초, 중, 고, 대학 다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국 남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제 그 가장들, 하여튼 그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저희 부모들은 아이들 그 대학까지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노후를 준비해 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굉장히 많은 비율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다음에 교육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거의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를 미처 못 해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자, 그때서 이제 한번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삶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던지를, 또는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면서 체세포의 수를 착실히 불리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일이라면 성장해 가는 거.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일은 뭐냐? 주로 시간을 견디는 데 있다는 것. 참, 그러는 동안 자신의 존재는 날마다 조금씩 밑그림으로 위치 지워지고 끝내는 지우개로 지워져 간다는 것. 이제 뭐 소설이니까 이렇게 수사적 표현입니다만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의미는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소설은 작은 규모의 회사에 다니면서 제때 월급을 받아오지 못하는 남편 고해산, 그다음에 그런 남편의 턱없이 부족한 데다 불규칙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해 중고품 거래를 하다가 수치를 모른다는 비난을 듣기도 하는 강교원은, 그러니까 고해산과 강교원 는 이제 밤새 부부싸움을 했 사람들이 고해상과 강교인인데, 아내 서여진이 약국으로 출근해서 넉넉지 않은 생활비를 벌어오고 자신은 집에 남아 아이를 돌보는 저 누나는, 실패한 영화 감독이라고 그랬죠. 저 누나는 강교원에게 그래서 동병상련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저 누나는 남성이죠. 강교원은 여성이고, 두 사람의 이제 공동 육아, 또 하필 그 당번이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시내 키즈 카페에 다녀오고, 다른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일로 공동주택에 남아있지 않은 저녁 시간에 강교원과 전은호가 누굽니까? 서 앞에 서효진의 남편이죠.
자, 그래서 서효진이 아까 차가 다운돼 갖고 걸어왔다고 했잖아요. 집을 향해서. 근데 이제 걸어오다가 딱 집에 들어와서 본 거예요. 제 공동주택이니까 뭐 정원이라고 할까? 그런 데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뚜루 식탁에 앉아서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게 아까 신재강 일방적인 저녁 약속에 가지 않으려고 일찍 퇴근하던 서효진이 그런 광경을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효진의 입장에서는 또 물론 이제 이 강교원과 전은호가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아이들을 돌보는 당번이었고 둘이 이제 하여튼 경제적인 문제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동병상련이랄까 그런 처지에서 그날 키즈 카페 갔다 오고 얘들 이제 쉬고 그럴 때 둘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타들 건 아니에요. 근데 서효진의 입장에서 서효진은 지금 불이 나갖고 마음속에 열불이 나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이 또 이집 여자 둘이 앉아서 깔깔거리고 박장대소하고 있는 걸 일단 그 꼴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또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또 두 사람 이야기 중에서 남편이 전원호가 그날의 비용 전부를 부담했다는 이야기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 나눠야죠. 그럴 거 없다고. 그러니까 이 소유진이 그랬어. 오늘 이 인간이 지금 오늘 다 썼단 말이지 하고 상당히 언짢은 왜냐면 자기는 지금 6천원 언니가 그 6천, 그 사촌 언니가 4천도 넘어서 6천 언니가 운영하는 그 약국에 알바를 하면서 사실 그 약국도 이제 내가 이야기는 생략했지만 소설을 보면 이제 이 알바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이웃에 큰 약국이 또 생겨가지고 약국이 또 재정적으로 어렵게 돼요. 그래서 소유진은 그 약국도 조만간 그만두게 돼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남편은 일단 집에서 놀면서, 응? 돈 한 푼 벌지 않고, 애기 보고 놀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옆집 여자하고 시내 나가서, 그 깔깔거리는데 돈을 지가 다 썼다고, 지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서혜진은 이제 환장하겠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더해서 또, 서혜진이 견딜 수 없는 일은 뭐냐? 남편이 지금 돌보던 아이, 예? 그 자기 딸 희율이가 강교원네 집에서 이제 아이가 어디 있는가 아이를 데리러 갔겠죠. 이 소유진이가 희율이를 강교원네 집에서 방치되다시피 있다가 자신을 보자 엄마 빨리 집에 가야 하고 이제 막 울음을 터뜨리니까 너무나 화가 폭발한 거죠. 그래서 소유진은 남편 은우에게 이제 별거를 선언하고 좀 심했죠. 돈 안 벌면 그러는 거야. 돈 못 벌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둘 다 돈 벌어야 돼요. 둘 다 돈 벌어야 되고 그래야 그나마 다른 것은 좀잘 자라다 싶은 것도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한쪽이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은호가 그 영화 뭐 감독으로 실패해서 이제 빚만 떠안고 아이 집에서 돌보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정상 하여튼 이게 뭐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결코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역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여성도 자기 일을 갖고 돈을 벌어야 부부 사이에도 어떤 평등한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한쪽에 경제적으로 애속되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소유자는 남편에게 별거를 선언하고 택시를 타고 택시를 불러서 이제 집을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가정도 이제 파국에 이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서요진이 그 신재강의 집에다가 이제 또 하나 뭐 붙여놔요. 뭐라고 붙여놓은 거 봅시다. 하여튼 엄마가 독박 육아를 당하고 있던, 독박 육아를 자처하였던 독박 육아 상황에서 느끼는 일종의 어떤 불안감은 자녀 양육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억울함으로 이어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감정은 분노로 이어져요. 근데 이 소설에서 아이를 맡아 키우는 사람은 남편이지만 소유진의 분노는 결국 일 가정 양립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그런 현실을 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설은. 그래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이 평론, 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구병모, 내 이웃의 식탁 구병모 작가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성 작가들의 소설들에서 이제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육아의 어려움, 그다음에 일과 양육의 불가능성을 토로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그런 그 부정할 수 없는 또는 변함없이 지속되는 현실의 한 부분,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작가가 현실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 이것을 의미로부터 의미화로 가는 작업이라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문학사회학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런 의미에서 고병모를 비롯한 일련의 여성주의 소설에 드러난 사회적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고병모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의 경우에 이 일, 양화 작업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은 탓에 아내가 밖에 나가 생활비를 벌어오고 자신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은호가 감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만 그려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뭐 서효진의 고통과 그 마음의 어떤 다양한 어떤 어려움은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전은호는 어떨까요? 전은호는 어쩌면 더 힘들지. 전은호도 힘들겠죠. 어쨌든 뭐 상대적이겠지만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고 아내가 뭐 또 뭐 좋은 직장 돈을 잘 벌어오고 그러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약국의 알바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으로가 마음이 편했을 리는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피상적으로만 그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남성의 세계를 형상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병모가 육아의 과정에서의 그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신재강이라고는 이 남성으로부터 그 감내해야 되는 어떤 성적 불쾌감, 이런 것은 잘 묘사를 하고 있죠. 여성 작가니까. 그런데 이 남성 전은호가 그 감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만 그리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육아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밥벌이를 위해서 감내해야만 하는 일도 만만치 않죠. 근데 여성인 서여진 자신이 절감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볼 때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겪는 생존에 결박된 노예적 삶의 양상. 그러니까 음, 뭐 평소 부부 사이가 원만하다는 착각은 곳간이 차 있을 때나 가능하게 마련이다. 아, 이 소설 내 인물의 이런 발언은 누구라도 살아가는 일의 버거움 혹은 비루함을 비껴가지 못한다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줘요. 암담하거나 씁쓸하기 그지없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병모 소설은 이렇게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이들 사이에 어떤 연대가 보이지 않아요. 음.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쓸모없는 잉여의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자괴감을 갖고 살고 있는 이 전은호는 아내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해. 아내인 서효진은 신재강에게서 느낀 성적 불쾌감에 관해서 남편에게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죠. 그다음에 약국에서 그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을 하는 서효진도 남편처럼 실제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뭐 어떤 대안이 또 없는 상태. 그래서 결국은 별거를 선택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은 또 보이지 않는 상태.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 이제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볼 때 작가가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은 뭘까를 봤을 때,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 어, 남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볼까요? 이웃집 여자에게 측은되는 그런 사람, 신재강,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전은호, 그것이 아니라도 보잘것없는 상황, 고해산, 월급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거든요. 중소규모의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월급이 몇 달째 밀리고 이런 상황. 실제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임금체불. 음. 그 대신에 여성 인물들은 꿈미래 실현 공동주택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육아를 계획해서 실행에 옮기는 홍단이, 남편을 대신해 생활비를 보러 오는 소효진, 아이를 돌보면서 그림책 사파를 그리는 조연의, SNS를 통해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강교원의 경우처럼 남성들과 비교하면 보다 적극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묘사되죠. 물론 여성들의 삶 역시 나름대로 위태로운 건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렇게 봤을 때 이 소설은 남녀 역할의 어떤 전도, 뒤바뀜, 이 소위 젠더의 구성과 배열을 전독함으로써, 즉 남성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여성은 이제 육아와 가사노동을 담당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화라고 하는 그런 그 기존의 가족주의적 젠더 체제를 일정하게 해체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남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현실을 핍진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지요. 다만 소설 인물들에 대한 성격 부여가 기방의 페미니즘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남성은 악이요, 단순하게 이렇게 구분하면 남성은 악이요 여성은 선이라고는 이분법적 구도를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일말의 염려도 있어요. 특히 서여진에게 찍어내는 신재강의 경우가 그러하죠. 이는 자칫 주어진 남성 지배 질서 안에서 여성은 체제와 구조의 피해자라는 단일 범주로 고정됨으로써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전망도 피해자로만 남잖아요, 서여진은 여기서. 그래서 우리 현실을 하더라도 문학의 현실을 그림으로써 그 너머의 모습을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일정하게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작은 공동체를 꾸려했던 이를 내 가족의 실험이 불가능성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의의는 있는데 뭐냐면, 이런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있는 이런 신자유주의적 그런 시대에 생존에 종속된 노예의 삶에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 작가가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것이 소설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은 그런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 평론은, 즉 비평문은 뭡니까? 텍스트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줄거리를 정리하고 그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살피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소설에서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 텍스트의 가치가 어디쯤인가를 제시해 주는 거죠, 독자들 위해서. 이게 이제 평론이고 비평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주는 우리가 페미니즘 소설과 사회학적 상상력, 이런 주제로, 그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페미니즘 소설과 사회학적 상상력, 사회 현실을 일정하게 핍진하게 반영하고 있는 구변모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치가 않죠. 간단치가 않고, 그래서 내가 그 1차시 앞부분에 이야기했다시피 결국은 우리 사회 2030 세대의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합격이다. 이 어떤 경제적 불안과 공포가 가장 본질이고, 적은 파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고, 근데 그런 것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부분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것을 이게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소위
젠더 갈등을 완화하고 헛급이 같은 젠더 갈등의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면서 근원적인 해결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매우 지혜로운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페미니즘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그 페미니즘의 관점을 방법론을 통해서 실제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의미들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주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